한 산업이 고객은 넘쳐나는데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요양병원입니다.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8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전체 인구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을 모실 요양병원은 오히려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스스로 무너지는 기이한 현상. 경제학 교과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몰락의 구조와 방아쇠,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80만 명,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수요를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병원 현장에서 먼저 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507곳이던 요양병원이 2024년 9월 기준 1,359곳으로 줄었습니다. 5년 사이 21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흘에 한 곳꼴로 사라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의료기관은 늘어나는데 요양병원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17곳, 일반 병원은 403곳이 늘었습니다. 요양병원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요양병원 경영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수익 구조가 단순합니다. 환자 한 명이 입원하면 하루에 정해진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이걸 일당 정액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하루 입원비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식당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입장료 5,000원짜리 무한리필 뷔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자재 값이 2배로 뛰었는데 손님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입장료는 5,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올수록 주인은 더 큰 적자를 봅니다. 요양병원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물가는 18%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30% 넘게 뛰었습니다. 전기료와 난방비는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받는 수가는 같은 기간 고작 8% 올랐습니다. 지출은 폭등하는데 수입은 제자리입니다. 환자가 많으면 돈을 벌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중소규모 요양병원 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병상 100개짜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월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났는데 지금은 같은 병상 수로 운영해도 월 1,500만 원씩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인건비만 내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끼고 시작합니다. 병원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적자가 쌓이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건물죄로 경매에 넘어갑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건 병원 입장에서 축복이 아닙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감당 불가능한 비용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기이한 시장.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은 어떨까요? 경남 산청군을 보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이 작은 군에는 2020년까지 요양병원 4곳이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남은 곳은 단 한 곳입니다. 나머지 3곳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과정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먼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합니다. 간호사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맡게 됩니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환자 가족들의 민원이 쏟아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좋은 직원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고 남은 직원은 과로에 시달립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어느 날 갑자기 폐업 공지가 붙습니다. 문제는 폐업 통보가 갑작스럽게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요양병원은 폐업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치매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새 병원으로 옮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이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입원 환자 87명의 가족들은 한 달 안에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인근 요양병원들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빈 병상이 있는 곳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87명 중 34명은 제때 다른 병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루 15만 원이 넘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보다 많은 돈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의료계에서는 간병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갈 곳을 잃고 떠도는 환자들입니다.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실직.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이 간병을 맡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고 간병인을 쓰면 재정이 파탄납니다. 양쪽 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지방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전남 고흥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흥군 인구는 약 5만 8천 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40%가 넘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초고령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군에 있는 요양병원은 단 2곳뿐입니다. 2곳 모두 적자에 시달리며 폐업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 2곳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흥군 노인들은 요양병원에 가려면 최소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이웃 시군으로 가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1시간 이동은 큰 고통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치료의 골든타임, 즉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 사막화입니다. 병원이 사라지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요양병원 폐업은 단순히 사업체 하나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상황이 다를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병원이 사라지니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급 요양병원의 평균 대기 기간은 현재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지방은 병원이 없어서 문제, 서울은 자리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노인들이 제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수가 제도입니다. 수가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요양병원의 수가 체계는 일당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환자 한 명이 하루 입원하면 병원은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1군부터 7군까지 등급이 나뉘고 등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중증인 1군 환자의 경우 하루에 약 8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가장 경증인 7군 환자는 하루 5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진료, 간호서비스, 약품, 식사, 침구, 기저귀, 물리치료까지 전부 이 돈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현실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에서 환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의사급여를 환자 수로 나누면 하루에 약 4만 5천 원이 듭니다. 여기에 식비 1만 2천 원, 의약품비 8천 원, 시설 유지비 7천 원, 위생용품비 5천 원, 기타 관리비 5천 원이 추가됩니다. 합치면 하루에 약 8만 2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받는 돈은 최대 8만 원입니다. 환자 한 명당 하루 2천 원 이상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100병상 병원이 꽉 차면 하루에 20만 원, 한 달이면 600만 원, 1년이면 7,200만 원 적자입니다. 병상이 많을수록 적자도 커집니다. 일본의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일본도 고령화로 요양시설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개호는 일본어로 간병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일본은 3년마다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시설이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은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건강보험 재정 때문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은 만성 적자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매년 늘어나는데 보험료 수입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비용을 아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요양병원 수가가 된 겁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다른 이유를 댑니다. 요양병원 서비스 질이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요양병원은 환자를 방치하거나 부적절한 의료 행위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실 병원에 돈을 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수가가 낮으니까 좋은 인력을 채용할 수 없고 좋은 인력이 없으니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요양병원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많이 받아도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 이것이 요양병원 수가 제도의 구조적 함정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부의 탈병원화 정책입니다. 탈병원화란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줄이고 환자가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공식 이름은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역사회 돌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케어 자체는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모델입니다.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는 집에서 방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게 환자 삶의 질에도 좋고 의료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인프라 구축 없이 병원에서 환자를 내보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거동 능력, 인지 기능, 간병 필요도를 심사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깁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5등급이 가장 경증입니다. 2024년부터 정부는 등급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3등급을 받던 어르신이 이제 4등급이나 5등급을 받습니다. 4등급, 5등급은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아닙니다.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수치로 보면 변화가 뚜렷합니다. 2023년 장기 요양 신청자 중 1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은 비율은 62%였습니다. 2025년 이 비율은 48%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상태의 어르신인데 등급이 낮아진 겁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중증 환자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증 환자는 하루 8만 원, 경증 환자는 5만 원을 받습니다. 경증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 병원 수입이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경증 환자들이 아예 병원에 오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등급이 낮으면 본인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부담이 커지니 입원 대신 집에서 버티려는 어르신이 늘어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요양병원의 수익 구조에서 경증 환자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증 환자는 중증 환자보다 손이 덜 갑니다. 약도 적게 쓰고 간병 인력도 적게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마진이 나는 환자였습니다. 마진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말합니다. 이 환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병원의 수익 모델이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탈병원화를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요양병원 입원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비율이 한국은 약 4.2%입니다. 일본은 2.1%, 독일은 1.3%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사회적 입원 때문입니다. 꼭 병원에 있어야 할 상태가 아닌데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직장에 다니고 전문 간병인을 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경제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의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를 병원에서 내보내면서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인프라는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문 의료 서비스, 주간 보호센터, 24시간 돌봄 서비스 모두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원에서 나간 환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방 소멸입니다. 지방에서는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전체 인구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병원을 운영할 시장 자체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진안군 인구는 2010년 약 28,000명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21,000명입니다. 15년 동안 25%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39%입니다. 노인 인구는 약 8,200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8,200명의 잠재 고객이 있으니 요양병원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8,200명 중 실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분은 일부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2,400명입니다. 이 중 요양병원 입원 대상인 1에서 3등급은 1,100명 정도입니다. 진안군에 있는 요양병원 병상 수는 약 800개입니다. 언뜻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방 요양병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수급입니다.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입원 환자 80명당 의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런데 젊은 의사들은 지방 요양병원에 가려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줄여서 공보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지방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2020년까지 매년 700명 수준이던 신규 공보의가 2025년에는 247명으로 줄었습니다. 5년 사이 65%가 감소한 겁니다. 2026년에는 신규 공보의가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결국 지방 요양병원은 은퇴를 앞둔 고령 의사에게 의존합니다. 진안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평균 연령은 67세입니다. 이 의사들이 은퇴하면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간호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6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간호조무사 비율을 높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인력을 구하려면 돈을 더 줘야 합니다. 서울보다 20에서 30% 높은 급여를 제시해야 지방에 오겠다는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양병원 수가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서울병원이나 증안병원이나 환자 1명당 받는 돈은 같습니다. 비용은 더 드는데 수입은 같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절대 인구 감소 문제가 겹칩니다. 진안군 인구는 매년 500명씩 줄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18,000명, 10년 뒤에는 15,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병원이 버틸 수 있을까요? 지방 요양병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문을 닫자니 환자들이 갈 곳이 없고 계속 운영하자니 적자가 쌓입니다. 많은 원장들이 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방 요양병원 폐업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물이 마르면 살 수 없습니다. 지방은 그 물 자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수가 제도의 문제, 탈병원화 정책, 지방 소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일까요? 2025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시장을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옥석 가리기입니다. 잘하는 병원은 살리고 못하는 병원은 도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요양병원 병상의 25센트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개 중 1개 병상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양병원 축소를 선언한 겁니다. 이 그림의 핵심 퍼즐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입니다. 2025년 9월 정부는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을 선정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500곳으로 늘리고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11만 원에서 15만 원이 듭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구조조정과 연결될까요? 간병비 급여화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 병원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 충분한 의료 인력, 감염 관리 체계,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갖춰야 합니다. 전국 요양병원 약 1,400곳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500곳입니다. 나머지 900곳 이상은 기준 미달입니다. 기준 미달 병원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병비 급여와 혜택을 받는 병원과 받지 못하는 병원 사이에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환자들은 간병비 부담이 적은 병원을 선택합니다. 기준 미달 병원은 환자를 빼앗기고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 너무 많고 질 낮은 병원이 난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 정리가 안 되니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문을 닫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현장에서는 간병 난민에서 퇴원 난민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의 계획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은 추진하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은 미비합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요양병원 폐업 사태는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설계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선택받은 병원만 살아남는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란 잘 되는 곳과 못 되는 곳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방과 서울의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전남, 전북,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병원 폐업률은 전라권이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5.8%일 때 전라권은 8.8%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에 폐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폐업 후 지역에 남는 건 빈 건물뿐입니다. 요양병원 건물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흉물로 방치됩니다. 경남 산청에서 폐업한 요양병원 건물은 2년째 빈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지방의료 전체가 위기입니다. 전국 35지방의료원 중 29곳, 80.9%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5년간 지방의료원을 떠난 인력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완전히 다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병원은 있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 적정성 평가 1등급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 대기 기간은 4개월입니다. 인기 있는 병원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에서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이 문을 닫으니 서울에 있는 자녀집 근처 병원을 찾는 겁니다.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오는 가족이 늘었습니다. 둘째, 수도권 병원도 병상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환자를 더 받아도 적자만 커집니다. 굳이 확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 병원은 오히려 병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정체되면서 입원 대기줄이 길어집니다. 돈을 쌓아 들고 가도 자리가 없는 상황. 이걸 의료계에서는 입원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입원 전쟁의 패자는 누구일까요? 정보력이 없고 경제력이 부족한 가정입니다. 좋은 병원 정보를 미리 알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자리가 나면 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가정은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은 떠돌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개호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호는 일본어로 간병이라는 뜻입니다. 간병받을 곳을 찾지 못해 떠도는 노인들입니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개호 난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12년 걸렸습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이고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인 사회입니다. 한국은 7년 만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에서 20년에 걸쳐 나타난 문제가 한국에서는 10년 안에 압축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형 간병 난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병원이 없어서, 서울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갈 곳을 잃은 노인들,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요양병원 뺑뺑이가 일상이 되는 미래. 이것이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몰락의 원인과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망하지 않을 병원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지금 살아남을 병원과 사라질 병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적정성 평가 등급을 확인하십시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요양병원을 평가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깁니다. 1등급 병원은 의료 서비스 질, 환자 안전, 감염관리 모든 면에서 상인 수준입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름을 검색하면 등급이 나옵니다. 최소 2등급 이상인 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 인력 현황을 살펴보십시오. 의사와 간호사가 충분한 병원이 안정적입니다. 요양병원 인력 기준은 환자 8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 간호 인력 1명입니다. 이 기준을 겨우 맞추는 병원보다 여유 있게 초과하는 병원이 좋습니다. 인력 정보도 심평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비율을 보십시오.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의료 서비스 질이 좋습니다. 셋째, 전문 재활 프로그램 보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수용시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을 갖추고 전문치료사가 상주하는 병원이 좋습니다. 이런 병원은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사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이 안정적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미달하는 병원은 위험 신호입니다. 추가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신 병원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최근에 의사가 자주 바뀌거나 간호사 수가 줄었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병원이 경영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대체 병원을 알아보는 게 현명합니다. 요양병원 몰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40대, 50대인 분들에게 이것은 10년 뒤, 20년 뒤 자신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늙고 병듭니다. 그때 누울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좋은 병원을 미리 알아두고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계신 병원 또는 우리 동네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 등급을 확인해 보십시오. 검색창에 병원 이름만 치면 바로 나옵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요양병원 몰락, 수가 제도의 모순, 탈병원화 정책의 부작용, 지방 소멸의 충격,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대한민국 노인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필요악인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비용을 확 줄이는 방법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정부 지원 제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간병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고령화 시대,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